제 목숨이 걸린 바둑판이니 제가 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던 순간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요. 한 명은 술기운에 벌개진 얼굴로 딸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다른 한 명은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바둑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려면 조금 더 오래된 이야기부터 풀어야 합니다. 경상도 산골 작은 마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출발합니다. 소나무 숲 아래 자리 잡은 초가집 한 채. 그 집에 살던 세 식구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복만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논서 맞이기를 붙이며 아내와 딸을 먹여 살리는 평범한 농군이었지요. 문제는 40이 넘어 처음 바둑을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겨울밤 심심풀이였습니다. 저작거리 주막에서 훈수나 보다가 어깨 너머로 익혔는데 웬걸 재주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하나둘 이기기 시작하더니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났지요. 문제는 내기 바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엽전 몇 잎이었습니다. 이기면 신이 나고 지면 분해서 한 판 더 두었습니다.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았지만 크게 이기는 날 하루가 작게 지는 날 열흘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논 한 맞이기가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한 맞이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내 순례가 병으로 눕던 해에 마지막 한 맞이기마저 팔려 나갔습니다. 딸 채린이 15 되던 해봄, 어머니 순례가 세상을 떴습니다. 논도 없고 모아둔 곡식도 없었습니다. 채린은 그날부터 남의 집 삭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낮에는 바늘을 잡고 저녁에는 아버지 술상을 차렸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 살았으니 채린도 그리 사는 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지요. 복만은 딸의 등이 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바둑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더 두고 싶어졌고 바둑을 두면 술이 당겼습니다. 그 악순환이 3년을 이어갔습니다. 채린이 18이 되던 해, 복만의 손에는 집문서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문서가 사라진 것은 채린이 18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복만이 그날따라 술을 너무 마셨습니다. 저작거리 주막에서 처음 보는 사내와 바둑을 두었는데 이상하게 한 판 한 판 이겼습니다. 신이 난 복만이 판돈을 올렸고 사내는 군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20판째가 되었을 때 복만의 앞에는 엽전 꾸러미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내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판만 더 합시다. 내가 이기면 저 돈 전부에 대개 집문서까지. 대신 댁이 이기면 내 전 재산을 드리리다. 사내는 품에서 토지 문서 한 묶음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복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문서 속에는 논이 열맞이기는 좋게 되어 보이는 토지 대장이 들어 있었지요. 복만은 그 판에서 졌습니다. 21번째 판에서 완전히 무너졌지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처음 20판은 일부러 져준 것이었다는 것을. 집문서를 뺏기고 비틀비틀 걸어 들어온 복만을 보자마자 채린은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버지의 빈손과 핏기 없는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채린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 아버지 앞에 놓고 자신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바늘질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실을 꿰는 채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만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다가 결국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사흘 뒤 그 사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유달리 번지르르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하인 둘을 거느린 채였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강석태. 인근 고을에서 가장 큰 전당포를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나이는 50을 훌쩍 넘겼고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돈 앞에서 귀신도 울리는 잘하는 소문이 돌았지요. 강석태는 마당에 서서 복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집문서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지요. 오늘 한 판 더 들어왔소. 내가 이기면 댁의 딸을 내 집으로 데려가고 댁이 이기면 집문서를 돌려드리리다. 복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체리는 부엌 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나물 바구니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지요. 복만은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건 안 돼요. 딸 자식을 판돈으로 삼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요. 그러나 강석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인을 시켜 문서 한 장을 꺼내들게 했습니다. 집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복만이 그동안 저작거리 주막에서 꾼 외상값 장부였습니다. 거기에 적힌 숫자가 어마어마했지요. 복만이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의 술값, 밥값, 심지어 복만이 진 내기 바둑의 판돈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석태가 주막 주인에게 그 빚을 모두 사들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빚을 지금 당장 갚으시든지 아니면 바둑 한 판으로 해결하시든지, 물론 못 갚으면 저 초가집도 제 것이니 부녀가 거리로 나앉게 되겠지요. 강석태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쌀값을 흥정하듯 말하는 것이었지요. 복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흔들리고 결국 고개가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체린이 걸어 나왔지요. 바구니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고 두 손을 모아 강석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두겠습니다. 제 목숨이 걸린 바둑판이니 제가 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강석태가 천천히 체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릿하게 웃었지요. 바둑을 둘 줄 아시오? 체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배우면 됩니다. 그 대답에 강석태의 눈썹이 잠시 꿈틀했습니다. 챕터 1 자수 확인 목표 4 645자 실제 3 687자 장면 수 8장 상태 충조. 체린이 바둑을 처음 배운 것은 그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꽤 오래전 일이었지요. 어머니 순례가 살아있던 시절, 복만이 아직 도박 바둑에 빠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체린이 12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날, 마을 훈장 어른이 복만의 집에 들렀습니다. 훈장 어른의 이름은 윤찬봉. 나이 이른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으로 어릴 적부터 바둑을 두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 동안 체리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체린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체리는 혼자서 규칙을 익혀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리는 마당에 나가 맨땅에 바둑판을 그렸습니다. 돌멩이를 주워 흑백으로 나누고 혼자서 두었지요. 윤찬봉이 지나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체린의 손놀림을 지켜보던 노인이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윤찬봉은 이듬해 봄 세상을 떠나기까지 10달 동안 체린에게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한두 판씩. 말이 적은 노인이었지만 가르침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체린이 실수를 하면 왜 그 수가 나쁜지를 직접 보여주었고 좋은 수를 두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린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반상의 흐름을 잇는 눈이 남달랐지요. 윤찬봉이 떠나기 열흘 전 마지막 수업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평소와 달리 오래 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둑은 이기려고 두는 게 아니다. 상대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아는 것이 먼저다. 상대의 욕심이 보이면 이미 반은 이긴 것이야. 체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18배 체리는 이제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강석태가 마당에 서서 아버지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 토지 문서를 펼쳐 보이던 그 손놀림, 비릿하게 웃던 그 입꼬리. 체리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저 사내의 욕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강석태는 체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계집아이가 바둑을 둔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였으니까요. 오늘 배우겠다는 말에 콧방귀를 뀌었지만 어차피 지는 판이라 생각했기에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판을 지더라도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복만의 빚은 그대로였고 집문서도 자기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체리는 강석태와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 촛불 2개가 켜졌고 바둑판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습니다. 복만은 방 한쪽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강석태의 하인 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체리는 첫 돌을 놓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윤참복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대의 욕심이 보이면 이미 반은 이긴 것이야. 체리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돌을 반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석태는 가볍게 응수했습니다. 상대를 깔보는 수였습니다. 빠르고 거칠었지요. 체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수 한 수. 강석태의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먼저 잃었습니다. 저 사람은 빠른 것을 좋아한다. 크게 벌리고 싶어 한다. 작은 것을 아까워한다. 체린의 머릿속에서 강석태의 바둑이 지도처럼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수가 지났을 때 강석태의 손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체린이 놓은 돌 하나가 그의 예상을 벗어난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필요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강석태는 잠시 반상을 훑더니 별것 아니라는 듯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체리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지요. 30수가 지나자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강석태의 돌이 체린의 돌에 하나씩 에워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워낙 조금씩 천천히 진행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40수째가 되었을 때 강석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50수가 지나자 강석태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반상 전체를 제대로 살피기 시작했지요. 체린의 돌들이 얼기설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허술해 보였지만 강석태가 어디를 치고 들어가려 해도 체린의 돌이 한 발 앞서 막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체리는 반상만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복만은 그 눈빛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순례가 살아있던 시절,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조용히 앉아 실을 꿰던 그 눈빛과 같았습니다. 60수가 지났을 때 강석태가 말했습니다. 잠깐 쉽시다. 체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판이 흐트러집니다. 계속하시지요. 강석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집아이가 자신에게 판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강석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자신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배우겠다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석태는 다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두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술 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리라. 그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체리는 강석태가 힘으로 밀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20수 동안 이미 그 함정을 파놓았으니까요. 강석태가 크게 치고 들어오는 순간 체린의 돌이 사방에서 조여들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촛불만 가끔 흔들렸지요. 70수가 지났을 때
강석태가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반상 위에서 자신의 돌들이 섬처럼 포립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로도 연결되지 못한 채 하나씩 죽어가고 있었지요. 강석태는 오랫동안 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디서 바둑을 배웠소? 채린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윤참봉 어른께 배웠습니다. 강석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참봉이라는 이름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노인과 바둑을 둔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석태는 반상에서 눈을 거두고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깔보는 기색이 사라지고 낯선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꼿꼿하게 앉아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상이 이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챕터 2 자수 확인 목표사 860자 실제사 901자 장면수 10장 상태 충조. 강석태는 그날 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문서는 돌려주었습니다.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돌아가는 걸음이 달랐습니다. 하인들을 앞세우고 대문을 나서던 강석태가 문턱에서 멈추었습니다. 채린을 돌아보았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오겠소. 한 판 더 두시다. 채린이 대답하기 전에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만이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인지 딸의 손인지 알 수 없었지요. 채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한 판이면 됩니다. 복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딸 앞에서 운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강석태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낯선 사람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체구의 사내였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지만 양반 티는 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수가 적었지요. 그 사내는 채린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석태가 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소. 오늘 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로 나오시오. 쪽지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채린은 쪽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사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채린이 느티나무 아래에 섰을 때 그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사내는 채린을 보자마자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석태를 아시오?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는 아시오? 채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계속했습니다. 강석태는 이 고을에서만 바둑 내기로 집을 12채 빼앗았소. 논밭이 23 맞이기요. 그 중에 멀쩡히 가족이 살던 집이 8채였소. 채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숫자였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최돌쇠였습니다. 강석태에게 집을 빼앗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3년 전 내기 바둑 한 판에 아버지가 지어준 집을 잃었지요. 그 뒤로 강석태의 뒤를 밟아왔습니다. 다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 복만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채린이 물었습니다. 최돌쇠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석태는 지는 법이 없소. 당신이 한 판 이긴 것 나도 들었소. 허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소. 그 자는 진 판에서 반드시 빌미를 잡아 뒤집소. 사흘 뒤판에는 틀림없이 함정이 있을 거요. 채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최돌쇠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채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석태가 물러서기엔 너무 쉽게 집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를 기약했습니다. 시간을 달라는 것은 무언가를 준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채린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등잔 앞에 앉아 혼자 바둑돌을 늘어놓고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강석태가 어떤 함정을 놓을 것인지, 그 함정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수를 헤아리다 보면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자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최돌쇠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든 여인 하나와 함께였습니다. 여인은 50이 넘어 보였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최돌쇠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최행수 어머니요. 강석태에게 논 5마지기를 빼앗겼소. 이분이 할 말씀이 있다 하오. 여인이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아가씨, 강석태가 내기를 걸 때는 반드시 증인을 세우오. 그 작아진 뒤에 증인 없다는 것을 빌미로 판을 뒤집은 일이 2번이오. 관아에 고하려 해도 증인이 없으면 소용없소.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태는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이번엔 하인이 셋이었고 낯선 사내 2을 더 데려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채린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증인으로 데려온 자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채린이 강석태를 마당에서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판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두겠습니다. 강석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제가 걸 것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두는 것이 예의라 생각합니다. 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석태는 잠시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허허 웃었습니다. 좋소. 구경꾼이 많을수록 내가 이긴 뒤 더 통쾌하겠지. 그는 동의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이길 것이라 확신했으니까요.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 바둑판이 펼쳐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만 영감딸이 강석태와 바둑을 둔다는 말이 돌자 마을 사람 2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최돌쇠도 왔습니다. 최행수 어머니도 왔습니다. 지게를 진 농군들도 일손을 멈추고 왔습니다. 채린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잃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바둑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석태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첫 수부터 신중하게 두었습니다. 사흘 동안 준비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채린의 전날 바둑을 복기해 약점을 찾은 것이었지요. 채린은 그것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20수가 지나도록 판세가 팽팽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석태의 수는 묵직했고 채린의 수는 조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채린이 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돌쇠의 얼굴에 걱정빛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채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수째 채린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돌을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강석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돌 하나가 반상 전체를 다르게 읽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채린이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이 한 수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강석태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사흘 동안 준비한 것이 한 수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틀렸는지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채린의 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시작은 이미 10수 전에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챕터 3 자수 확인 목표 6 영치로자 실제 6 백이자 장면수 10장 상태 충조 강석태가 40수째 돌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저 돌이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소. 구경꾼들이 반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채린의 돌은 분명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강석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까 바람에 흔들렸소. 내 분명히 보았소. 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강석태의 하인 하나가 나섰습니다. 나으리 말씀이 맞소. 분명 흔들렸소.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최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돌이 흔들리다니. 눈이 잘못된 것 아니요. 강석태가 최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최돌쇠가 대답했습니다. 3년 전 당신에게 집을 빼앗긴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빼앗겼소. 우리 집도 그렇소. 강석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채린이 말했습니다. 계속 두시지요. 강석태를 향한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지만 물러설 뜻이 없었습니다. 강석태는 잠시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다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지금 판을 깨는 것은 자신에게도 불리했습니다. 아직 반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50수가 지나자 반상이 채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석태가 힘을 쏟아부었지만 채린의 수가 한 발 앞섰습니다. 60수째가 되자 강석태의 돌들이 다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강석태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반상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습니다. 어딘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채린의 수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점점 채린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숨죽이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70수째 강석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변을 보고 오겠소. 채린이 말했습니다. 반상은 그대로 두고 오셔야 합니다. 강석태가 채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론이요. 그는 하인 하나를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최돌쇠가 채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자가 돌아오면 반상이 달라질 수 있소. 하인이 남아 있소. 채린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채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강석태가 돌아왔습니다. 반상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있었습니다. 남은 하인도 채린도 구경꾼들도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석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돌아오기 전 하인에게 일러두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인이 눈짓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석태는 다시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채린도 말없이 앉았습니다. 바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강석태의 수가 거칠어졌습니다. 계산보다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80수째. 강석태가 하나 남은 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의 돌 하나를 잡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돌 하나가 채린 전체의 집을 지탱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탄식했습니다. 최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린은 그 수를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참복 노인의 마지막 가르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상대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아는 것이 먼저다. 채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석태가 이 패를 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패를 쓰는 순간 강석태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곳이 어디인지도. 채린이 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자리에 돌을 놓았습니다. 반상 반대편 구석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강석태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채린의 돌을 잡겠다는 생각에 패를 계속 썼습니다. 채린은 다시 다른 자리에 두었습니다. 3번의 패 끝에 강석태가 반상 전체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보였습니다. 채린이 패에 응하지 않고 놓은 돌 3개가 강석태의 가장 큰 집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패 하나에 정신이 팔린 사이 채린이 더 큰 것을 가져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강석태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90수째가 되었습니다.
판상은 이미 결정나 있었습니다. 체린의 집이 강석태의 집을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낮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강석태는 돌을 집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디에 두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바둑 인생에서 이런 패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18계집아이에게. 강석태가 마침내 돌을 반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체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석태가 먼저 말해야 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강석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쳤소. 두 글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꺼번에 숨이 풀려 나왔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돌쇠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만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체린이 일어섰습니다. 강석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강석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체린의 눈빛이 반상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강석태는 오랫동안 그 눈빛을 받아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체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문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강석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체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잃은 것도 돌려주셔야 합니다. 챕터 4 자수 확인 목표 6075자 실제 6 영구팔자 장면 수 10장 상태 충조. 강석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체린과 강석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최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가씨 말이 맞소. 당신이 빼앗은 것들을 내놓으시오. 강석태의 하인들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이미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강석태는 침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옳았습니다. 내기 바둑으로 얻은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에게 집을 빼앗긴 사람들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체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관아에 고하기 전에 여기서 해결하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강석태가 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아라니. 내기 바둑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도박으로 보는 사또가 계십니다. 여기 증인이 20명이요. 체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강석태는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체린이 이미 사또에게 이 일을 알려두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버텼다가 관아까지 가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전당포 장사는 관아와의 관계가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강석태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소. 짧은 대답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최돌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석태의 하인이 품에서 문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강석태가 그 중에서 집문서와 토지 문서들을 추렸습니다. 하나씩 이름을 불러 돌려주었습니다. 최돌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않으려 이를 깨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행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강석태가 마지막으로 복만의 집문서를 체린에게 건넸습니다. 체린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집, 어머니가 밥을 짓던 부엌, 체린이 바느질을 하던 방 한 칸,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석태가 자리를 떴습니다. 하인들을 거느리고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는 그대로였지만 걸음이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한동안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웃음이 번져나갔습니다. 최돌쇠가 채린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덕에 살았소. 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서 제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복만이 딸의 곁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복만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석태는 그 고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다른 고을로 옮겼다고도 하고 결국 관아에 끌려갔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만은 그 뒤로 바둑판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주막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논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일. 그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된 것이었지요. 손이 굳어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채린이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최돌쇠는 집을 돌려받은 뒤 채린을 찾아왔습니다. 쌀 한 마를 들고 왔습니다. 채린이 받지 않으려 했지만 최돌쇠가 말했습니다. 이건 값을 치르는 게 아니요. 그냥 이웃끼리 나누는 거요. 채린이 그제야 받았습니다. 최돌쇠가 돌아가다 문 앞에서 멈추어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 바둑 실력 묻어두기엔 아깝소. 채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채린은 윤참복 노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을 혼자 올라가 무덤 앞에 섰습니다. 바둑돌 하나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그날 강석태와의 마지막 판에서 놓았던 돌이었습니다. 그 돌을 무덤 앞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른 말씀대로였습니다. 상대의 욕심이 보이면 이미 반은 이긴 것이었습니다. 채린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마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잃었던 논밭을 되찾은 사람들이 다시 씨를 뿌렸습니다. 최돌쇠는 집을 고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최행수 어머니는 그해 가을 처음으로 자기 논에서 거둔 쌀로 밥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무슨 맛이었는지 채린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채린은 그 봄에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둑은 가끔 혼자 두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맨 땅에 선을 긋고 돌멩이를 늘어놓고 12살의 윤참복 노인과 처음 앉았던 그 자리처럼 바둑은 이기려고 두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읽는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채린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강석태에게 빼앗겼던 집을 되찾은 이야기. 복만의 딸이 바둑 한 판으로 마을을 살린 이야기. 세월이 지나 채린의 이름은 잊혔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제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강한 척하는 수가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조용한 돌 하나가 반상 전체를 바꾸기도 하지요. 채린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챕터 5 자수 확인 목표 3 645자 실제 3 672자 장면 수 10장 상태 충족